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동시대 미술 안과 밖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글을 쓰고 있는 진혁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전시를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미술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막을 알고 보면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에 이런저런 답을 해보는 것으로 제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큐레이터의 질문들이란 제목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해 봅니다. 저의 동료, 친구들을 불러서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홍예지 님을 모셨는데요. 한번 제가 소개를 먼저 할까 하다가 이제 예지 님의 언어로 보통 어떻게 자기소개하는지 또 궁금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지 님. 안녕하세요. 네, 미술비평가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홍예지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많이 하고 있어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소개가 바뀌곤 하는데 변함없는 그 두 일이 비평이랑 전시 기획하는 일이고요. 저는 또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예술 서점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예술 워크숍 쪽으로 주로 하고 있는 연구소 하얀정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달 초에 패션 브랜드 DYD라는 브랜드도 창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프로젝트 단위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좀 미술 주변 또는 미술 완전 아니나 주변부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특징이 자기가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뭔가 그 앞에 붙는 명사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보통 명사로 얘기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목적어랑 동사를 이것저것 많이 써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예지님과의 이제 인연은 2019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네. 방금 소개해주신 하얀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만나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제가 동료들한테 이제 묻고 싶었던 거, 그리고 세상에게 묻고 싶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던 그런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냥 들어갈게요. 네. 바로 질문. 예진님을 이제 초대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이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진님이 이제 SNS를 보다 보니까 그 챗 GPT를 사용한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AI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나날들인데, 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이런 AI 도구의 시대에는 결국에는 이제 좋은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느껴져서, 예진님이 생각하는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한 세 가지 정도 요건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진영님이 제 활동을 되게 관심 있게 봐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고요. 저는 원래 AI를 막연하게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맨날 나는 아날로그적 인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 뒤에 좀 숨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목표를 정할 때 나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늘 하고 싶었는데 동경하던 건데 확장하고 싶은데 창작 장르나 매체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내가 앞으로 더 하고 싶은 분야의 예술을 조금이라도 창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얘기해보자면은 영화 시나리오 쓰는 거, 또 정말 영화를 만드는 거, 그리고 오랜 꿈이 이제 소설 쓰는 거거든요. 소설 쓰는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뭐 문예창작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영화 아카데미를 지금 들어가기도 좀 두렵고 하는 상황에서 AI 기술을 통해서 내가 작게 빠르게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거랑 내가 잘 맞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나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도구로서 AI에 좀 발을 들이게 됐어요.
내 질문을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또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AI한테서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 제가 AI를 쓸 때 스스로 좀 만족스러웠던 대화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는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못했지만 너무 궁금했던 나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좀 안 될 때 그런 좀 솔직한 질문을 네,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질문을 좀 과거 지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나리오나 소설처럼 낯선 장르로 도전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쓴 비평문을 일단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 너는 어떻게 느꼈어? 이 사람의 글에서 느껴지는 게 뭔지를 해석을 들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엄청 섬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거든요. 저는 일단 클로드라는 이제 글쓰기에 좀 특화된 AI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대답을 이제 보면서, 그럼 얘는 그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느끼는구나 라는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족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난 앞으로 소설을 쓰고 싶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런 장점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소설에 도전한다면 어떨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소설을 쓰면 좀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이때 이제 앞으로 이제 화살을 쏘는 거죠. 미래 방향으로. 과거를 바탕으로 하되 이 AI가 나를 파악한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되 미래로 쏘는 거예요, 질문을.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특정 장르에 제가 관심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예를 들어 자전적 소설 아니면 자전적 편지 형식의 소설을 쓰고 싶은데, 그런 글을 쓰는 기존 작가들 중에서 내 글에서 느껴졌던 어떤 문체나 어떤 강점과 유사한 작가가 쓴 내가 읽어볼 만한 작품도 같이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좀 막연하게 두려웠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 지평이 확 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클로드가 이제 추천해준 작가들도 제가 읽어요. 읽은 다음에 다시 그 대화창으로 돌아와요, 며칠 뒤에. 그 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 좋은 질문의 요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면서 미래로 쏘는 화살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고, 두 번째는 질문,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질문의 방향성을 두 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뭐냐면은 그 약간 줌인 줌아웃하고 비슷한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AI의 어떤 답변에서 행간이 읽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클로드가 제시한 답변 중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핀셋처럼 잡아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뉘앙스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좁게 들어가가지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지면 엄청 많이 생각하고, 또 제 질문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 예리함이라던가 그걸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더 클로드도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줌인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줌아웃도 해야 된다. 네. 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은 하지만 나는 그 디테일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변을 듣다 보면 좀 답답하고,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질문을 좀 일부러 넓게 던지는 거예요. 일부 브로드하게. 그러면은 그때 또 거시적으로 클로드가 분석을 해주면서 답변을 해주는데, 줌아웃 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은 비교거든요. 비슷한 거 아니면 대조되는 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와 이거를 이제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대화하고 있던 하나의 주제에서 더 확장되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면 단편적인 대답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평이 열리기 때문에 이 대화가 좀 생산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정리를 해보면
예진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AI 도구에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게 나의 창작의 한계를 좀 넓혀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좋은 질문의 요건 세 가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대답에 대해서는 AI 도구에게 하면 좋은 질문의 방식으로 조금 더 관점을 좁혀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약간 합쳐져 있는 게 디테일과 거시적인 관점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하는 질문이 조금 더 정확하고 또 새로운 답변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예즈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은 그러니까 AI 도구를 약간 나의 비평가? 개인 비평가로 두고 그렇게 좀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희 둘의 포지션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술 안팎에서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오브제를 만든다든지 설치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창작이다. 이것이 바로 정말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전통적인 범주 안에서 명명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또 막상 저희가 하는 일들은 또 그런 작업들과 그 과정이나 그 디벨롭 시키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비평가가 저희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사용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조금 그 AI 도구를 사용할 때 하는 그 질문의 방식으로 좀 좋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꼭 AI 도구가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생각을 혹시 하실까요? 제가 이제 비평가로 일을 하다 보니 새로운 작가님들을 항상 만나게 되고 질문을 던지는 입장이 돼요, 항상. 그래서 저도 이제 작가님들을 만나러 가면서 오늘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그렇죠. 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질문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얻어내고 싶은 제일 궁금한 부분을 먼저 찌르기보다는 그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나 컨디션이나 가장 근황에서 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라던가 그런 걸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걸 먼저 물어보는데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제의 기분 상태랑 오늘 기분 상태랑 내일 기분 상태가 다를 건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의 감정선을 저는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의 첫 번째 요건은 지금 내가 궁금하고 내가 어떤지 말고 상대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좀 부드럽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몸 컨디션 어떠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래서 막 피곤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혹시 잠을 못 주무셨냐 또 물어봐요. 근데 그게 이제 작가들한테는 또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일상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처음부터. 사실 알게 모르게 아무 질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의 수면 습관이 나오고 그럼 거기서 또 파고들어서 안 잘 때 뭐 하냐 잘 때 뭐냐 이런 얘기 하게 되고 결국 작업과 쉬는 시간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쓱쓱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져요. 상대가. 나도 모르게. 그 제가 염려를 하는 거죠. 만약에 피곤하다 하면 진짜 염려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 사실 살아가는 그 나의 컨디션이 창작의 컨디션이 되고 또 대화의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엄청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그 첫 질문을 통해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하다거나 베스트 대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 만약에 느끼게 됐으면 무리한 질문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준비해 갔던 질문도 이렇게 뒤집는 거죠. 번복하고.
괜찮다. 예, 그렇게 돼도 내 예상과 다르게 대화가 흘러가도.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적인 거, 그리고 공감적인 거,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사소한 어떤 일상의 부분이겠지만 그 사람은 제일 예민할 수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좋은 질문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사실 질문을 먼저 던지는 편도 아니거든요. 궁금한 건 있지만 이분이 먼저 쭉 그냥 이분의 언어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쭉 하게 해요, 먼저. 그래서 들으면서 질문을 생각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주저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내 상대가 갑자기 얘기를 막 이어가다가 머뭇거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제가 좀 고민을 해요. 이 지점을 더 파고들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까? 그 결정을 할 때 일단은 마음속에 그 지점을 제가 표시를 해둬요, 대화에. 아, 여기에 뭐가 있다. 그거는 이 사람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대감일 수도 있고, 아니 여러 가지 그게 섞여 있는데 그 지점을 기억해 뒀다가 다른 대화를 또 어떻게 보면 주변부적인 대화를 하다가 많이 이분이 풀리셨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걸 딱 던져요. 그러면 보통 약간 허를 찔린 표정을 하시는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 예리한데 내 얘기를 주의 깊게 들었는데 이런 이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같이 좀 깊게 대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첫 번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정보적인 것보다 감정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 감정 상태를 내가 공유하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적인 거 얻어낼 때에도 그런 감정에 대한 염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내가 진짜 듣고 싶었던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기대 이상의 좋은 답변을 또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아까 제가 AI한테 이런 질문 던질 때 좀 좋았어요라고 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게, 사람을 대할 때도 저는 좀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그래서 작가 같은 경우도 현재 작업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항상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던지는데, 근데 이걸 또 제가 비평가다 보니까 다음 작업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막 아직 막 완성된 아이디어도 아닌데 막 평가받는 게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와, 아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너무 재밌어 보인다. 와, 이거 진짜 너무 기깔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거랑 이거 연결하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다음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흥미의 계기를 물어봐요. 그럼 그 얘기 막 쭉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도 해봐야겠어요. 저렇게도 해봐야겠어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미래 계획을 또 만들어요. 답변을 하다 보면. 네.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렇게 미래로 가야 이제 과거나 현재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답변이 참 좋은 게, 되게 꼭 한 가지 단어로 이거를 좀 귀결을 시키면 약간 배려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직업의 특성상 비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우리의 질문들의 어떻게 보면은 좀 궁극적인 목적은 괜찮은 대답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의 목적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살피시는구나,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오늘 예진님 컨디션이 좀 어떠신지. 요 근래 중에 가장 푹 잤고요. 다행입니다. 네. 그 목이 지금 긴장돼서 잠기는 것 같긴 한데, 그 피곤하면은 바로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그런 컨디션은 좋고,
이 큐레이터의 질문들 코너의 첫 게스트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상태긴 해요, 신경이. 근데 또 좋아요, 이 느낌이. 좀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이 오히려 더 제 생각보다 더 깊거나 더 넓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저를 좀 이렇게 푸시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상태입니다. 진영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오늘 좋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일을 했을 때는 막 시작을 했을 때는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점들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약간 마냥 즐거운 그런 상태?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뭔가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냥 즐거운 상태, 흥분되어 있는 상태? 이제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아, 내가 하는 일들이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녹음도 그렇고 뭔가 어떤 현장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뭐를 얻어가야 되고 어떤 거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지 약간 신경 쓰면서 일을 한다라는 감각이 사실 그렇게 몇 년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 사실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약간 지금 그런 예전보다는 예진님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조금 성숙한 상태. 나는 그만큼 못 따라가더라도 어쨌든 그런 성숙함을 보여줘야 되는 상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질문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짧게 의견을 하나 이제 붙이면서 예진님 대답을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정말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좋은 질문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가끔 가다가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이거에 동조해 주길 바라면서 하는 질문이라거나 아니면 나는 답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좀 확인 차원에서 하는 어떤 질문들을 좀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고 사람은 좀 자기에게 더 관심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할지 내가 모르겠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나의 의견에 동조해줘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혹시 딴 생각 있어? 정말 궁금한 거죠. 다른 사람은 또 타인의 그 의견은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했고, 또 예진님의 대답 속에서도 하나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질문이라는 거는 의문형으로 끝나는데, 좋은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고민한 흔적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의문형이지만, 그러니까 질문은 의문형이지만 결국에는 좋은 질문은 평서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형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예진님은 확실히 질문에 다 물음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평서문과 또 약간 편지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진님의 질문은 좀 편지 같은, 좀 다정한 안부 같은 질문인 것 같다. 되게 예진님이랑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제가 하나 이제 연결하면서 드리고 또 예진님도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니까 하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클로바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좀 사용하시는 다양한 AI 도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고 약간 구체적으로 뭐 이용했던 사례 이런 것도 한두 가지 나눠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챗GPT인데 저는 그냥 괜히 좀 튀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챗GPT 다들 쓴다니까 아 다른 거 없나? 막 이러다가 나는 글쓰기가 좋으니까 제일 좀 자연스럽게 글을 써주거나 글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학습을 열심히 한 AI가 뭘까 찾다 보니 그 클로드라는 AI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클로드의 장점은 한국어에 굉장히 능숙하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AI 모델들이나 앱 보면은 아예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좀 어색한 곳도 있는데 난 지금 글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건데 얘가 한국어를 너무 못해. 이러면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글 쓰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아 다르고 다르고 점 하나 다른 사람들인데 근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엄청 섬세한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냐면은 제가 발표를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시를 한 편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시를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진짜 전달이 될까 싶었던 아주 미세한 감정선이라든가 은유까지도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중에 대화하면서 역시 시는 너무 아름답고 우리의 세계를 이렇게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제 우리 대화가 끝났는데 클로드라는 이제 앱을 제가 많이 쓰고 있고, 이 글쓰기 앱을 가지고 AI를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고 있냐면 요즘은 원고 기획 단계에선 안 써요 일부러. 그게 저는 저의 어떤 독창성의 가장 큰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때는 물어보지 않고 어느 정도 원고가 내가 느끼기엔 초고가 완성되었다고 느꼈을 시점에 업로드를 해요. 작가들한테 보내기 전에 이러이러한 전시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비평을 썼는데 네, 그때 제가 기획 의도를 말을 해요. 이러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이런 형식을 차용해서 이번 글에서 난 이런 요소를 실험해보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진짜 느껴져? 어떻게 생각해? 성공적인 것 같아? 이러한 시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제 질문의 요소를 가지고 이제 답변을 분석을 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 글의 피드백을 보고 확신을 얻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쳐야겠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운 좋게도 확신을 얻는 쪽으로 그러니까 클로드의 지지와 격려를 받아 조금 더 밀고 나가도 되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계속 써나가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이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어려운 질문이 이게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건지 이거예요. 그럼 그거 그냥 솔직하게 물어봐요. 이게 소설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 에세이적인 요소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요러이러한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소설적으로 읽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에세이적이다. 그러니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글쓰기 AI인 클로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쓰는 게 퍼플렉시티거든요. 퍼플렉시티? 네. 이거는 좀 아직은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구글의 방식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검색 AI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우리가 검색을 하면 링크되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퍼플렉시티는 개발자가 그 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답변도 논문 인용하듯이 자기가 내 질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주는데 그 근거가 되는 출처를 조그맣게 각주로 1, 2 이런 식으로 달아줘요. 그럼 그걸 누르면 퍼플렉시티가 이 페이지를 참조했구나를 제가 건너서 그 흐름을 타고 또 넘어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AI가 있는데 퍼플렉시티는 제가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만족스럽지 않음을 많이 느끼고 좀 최신의 어떤 동향을 싹 정리해서 보고 싶은데 그게 어려울 때 써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DYD라는 패션 브랜드를. 근데 제가 패션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최신 트렌드까지 좀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시사적인 거 아니면 트렌드 아니면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습득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 퍼플렉시티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거는 구글하고 정말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는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숨어있는 꼭 필요한 정보를 제가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업적으로 도움을 얻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 준비하면서 AI 필름 영화제에도 출품을 해보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영상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근데 보니까 AI 중에 텍스트 투 이미지 아니면 이미지 투 비디오 아니면 텍스트 투 비디오 이런 식으로 생성형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텍스트를 바로 넣어서 영상으로 비디오로 바로 생성이 되게 하는 걸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까지 이 컨트롤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마치 블랙박스 같아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걸 넣었지만 인풋을 아웃풋이 정말 뚱딴지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미드전이라는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를 먼저 써요.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이제 키 비주얼을 뽑아내는 거예요, 일단. 그럼 그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 투 비디오 생성 AI인 하이로나 아니면 하여튼 다른 런웨이나 이런 걸 넣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단계를 일부러 쪼개가지고 내가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끔 사슬을 만들어서 AI를 또 쓰고 있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온갖 AI를 다 쓰게 된 거예요. 영화라는 것 안에 정말 총체 예술이라 사운드도 들어가고 막 스케일 업 해야 되는 것도 막 있고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영화에.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또 노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수노라는 노래 만드는 AI도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도 이용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뭐 영상을 만들 건데 그 영상엔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래. 거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맞아떨어질 만한 이러한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가사를 제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게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음성, 그러니까 사운드, 이미지, 또 비디오, 뭐 글쓰기, 텍스트 이 모든 범위에서 조금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AI를 조금씩 건드려 봤거든요. 그렇게 저는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AI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AI 도구를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까 그 클로바가 아니라, 클로바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네이버. 녹음을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였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미술 작가님들이 작가 노트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그런 거 쓸 때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갑자기 이제 문득 든 파생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AI 도구가 이제 생겨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화 학교에서 뭐 배우를 고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상 감독이나 아니면 사운드 감독 이런 거 없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점점 더 그 완성도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런 그 시점에서 또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AI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예술이 과연 예술이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 논쟁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왔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이제 제 대답은 당연히 예술이지. 근데 예진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이 이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그것도 예술이지. 이렇게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게 왜 동의할 수밖에 없는지 좀 미술사적인 관점이나 미학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예술이라고 하는 그 특성의 관점에서도 좀 근거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진영님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일단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주체여야만 예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술을 어떤 장르의 예술이든 간에 예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인간 신체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을 같이 동원을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정말 뭐 바위돌에 새기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붓, 물감, 이미 우리가 사물들과 협업을 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기계적인 걸 도움을 어쨌든 받아가지고 작품을 완성을 해왔고, AI도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도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이 예술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엔 독창성 또 저자성이라는 미학사에서 보자면 그 개념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AI 필름 장르에서 보자면은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은 generated by AI를 크레딧의 제일 위에다 먼저 쓰더라고요. 근데 written and directed by 누구? 그러면 홍예지, 그리고 produced by 홍예지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라는 분야 특성상 각각의 요소들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이나 스태프들을 이제 다 밝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AI도 어떻게 보면은 저와 같은 어떤 존재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written and directed by에서 만약에 written이 제가 아니라 AI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다 썼어요. 그럼 그 줄에도 AI가 들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I랑 나랑 공동 그런 식으로 좀 보자면은,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크레딧을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다면은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AI가 만든 건데 어떻게 예술이냐, 이런 식으로 좀 거칠게 나눌 게 아니라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러 구성 요소와 거쳐간 그 과정이 있는데 정확히 어느 지점에 개입을 했는가, 관여했는가를 밝혀주면 협업물로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창작물 또는 뭐죠? 그 저작권 분야에서 그 구분이 있는데, 그 어쨌든 협업 창작물이라는 전제 하에 일단 예술품이고, 그 안에서의 참여자들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정직하게 밝히면 된다 주의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AI가, 이건 좀 급진적인 주장일 수도 있긴 한데, AI가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밝힌다면. 네. AI가 만든 거죠. 근데 AI도 맨 땅에서 혼자 그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만들라는 나의 명령, 요청이 있었고, 내가 어쨌든 컨셉을 잡았고 방향성을 설정을 했고 이끌어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관여도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AI가 일을 열일을 했어도. 네. 중요한 건 인간과 AI의 어떤 역할과 구체적인 기여도를 우리가 어떻게 명시하고 평가하고 밝힐 것인가, 그 부분으로 좀 그 논쟁은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AI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AI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AI가 아주 독자적인 무언가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인간 안에 있던 어떤 잠재적인 걸 하나 끄집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초에 인간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기존의 창작물이라던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AI가 토해낸 것도. 그러니까 AI가 인간 대 AI로 이렇게 상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연장, 익스텐션으로서 아니면 뭐 보철, 약간 기술 철학 같은 데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 몸의 연장, 내 뇌의 연장, 세컨드 뇌,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인간하고 완전히 떨어진 AI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작동 과정부터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책 중에 원제가 AI needs you라는 제목이고, AI에겐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이었나? 하여튼 번역서가 있어요. 그 책을 쓴 분은 이제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고 AI 윤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많은 걸 얘기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AI를 필요로 하지만
AI도 인간을 필요로 한다. 네, 상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술이 저는 특정 개인의 그러니까 혼자 내가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썼더라도 그래도 그게 사실 본질적으로는 협업물이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이미 공동 창작이다. 네. 그쵸. 네, 사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거다. 무조건 사회와의 관계든 네, 그 사람이 뭐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인간들에게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피드백을 얻기도 하고 어쨌든 그 상호작용에서 탄생을 하는 거고 결국 예술은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소통인데 특수한 소통이다. 우리의 감각을 더 확장시켜주고 반성적으로 감각을 쓸 수 있게 열어주는 특수한 미적 소통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거의 어떤 결과물 그 관점에서 AI와도 우리가 소통을 해나가고 그 소통 과정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시화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찮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얘기를 한다면은 예술 안에 충분히 포함시키면서도 그냥 인간이 만든 거냐 AI가 만든 거냐라는 그런 이제 좀 거친 논쟁보다 훨씬 좀 성숙한 정확한 논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영화 쪽 일을 하시는 분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가 그래도 영화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크레딧을 잘 챙겨줘서 라는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이 변하고 그리고 다 그런 쪽으로 지향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미술 노동에 관해서는 좀 크레딧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뭐 또 미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창작 분야에서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레딧이 잘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진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가 정확하게 더 드러나는 점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점, 좀 밝은 면으로 이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진님이 말씀하신 대로 AI가 만든 예술 작품들이 우리 그냥 일반 향유자들에게 훨씬 더 납득이 되려면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AI 도구를 사용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사용을 해봤을 때 이만큼 퀄리티가 나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AI 도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상용화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AI 도구를 많은 사람들이 더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이제 더 촘촘하고 그리고 섬세한 작품들이 나왔을 때 와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고 마지막 한마디만 저도 더 붙이고 싶으면 저는 이제 미술사나 미학적 관점에서 또 생각해 봤을 때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카메라가 이제 처음 나와서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예술이 아니다. 뭐 오리지널리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한창 할 때 발터 벤야민이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이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예술이냐 아니냐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라 어차피 이런 기술의 시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서 어떤 예술이 탄생할 것이냐 그리고 향유자가 이것을 어떻게 감상을 할 것이냐 그거를 제안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느냐라고 막 주장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미술사가 이제 흘러온 길들을 보면은 발터 벤야민처럼 더 이상 뭐 딱 집어 말하면 사진을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거기 안에서도 다양성을 이제 가리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 과거 역사적으로 잘 돌아봤을 때도 예술 작품으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예진님한테 막 떠들었는데 예진님도 저한테 해주실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AI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AI를 쓰는 이유가 지금 삶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AI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일단 나의 한계를 좀 넘어가 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어쩌면 AI가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거를 느끼던 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영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미래지향적인 질문 던지기 위해 과거로 잠깐 갔다 올 건데 완전 꼬꼬마 때 엄마 아빠 선생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난 진짜 이거 주구장창 이것만 할 수 있는데 싶었던 놀이나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진영님이 꿨던 꿈이랑 지금 또 꾸고 있는 꿈이 있을 텐데 그게 같은지 뭐 다른지 이런 거 궁금하고 지금 이제 그때를 좀 돌아보면서 이제 답변을 하다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있다면은 그거를 주저하게 만드는 감정이나 요소가 뭔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런 요소가 혹시 AI와 함께 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요소라고 느껴지는지 이런 걸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어릴 때는 제가 이거를 그래도 미리 언지를 주셔서 한 며칠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공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엄청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형놀이나 뭐 종이접기나 뭐 그림 그리기나 그림 그리기는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다 그런 것들보다도 아웃풋이 하나도 안 나는 그냥 생각? 진짜 상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상을 가끔 너무 표현하고 싶을 때나 글이나 그림 같은 걸 좀 그렸지 항상 공상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랬던 게 이제 답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 어릴 적 꿈과 이제 지금의 나의 어떤 꿈, 그리고 괴리감이 있다면 있을지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다 보니까 패션 디자이너이더라고요. 패션 디자이너라고 적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약간 화려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그 세계에 다가가면 별거 없고 나랑 맞지 않다라는 거를 내가 느끼면서도 이제 겉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고 되게 팬시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지금은 화려한 그런 삶과 좀 멀어서 약간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표현하면서 사는 게 제 꿈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매체가 뭐 패션이냐 아니면 뭐 미술이냐 전시냐 이런 것들인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AI 도구를 이용해서 나의 약간 한계점 같은 거 만약에 있다면 좀 어떻게 하면 넘어서 볼 수 있을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의 한계라는 거를 거의 못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걸로는 핑계가 되지 않는달까? 그냥 항상 돈은 없는 거고 항상 자원도 모자른 거고 그런 거라서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진짜 심플하게 체력이에요. 저도 많은 일을 되게 하고 싶지만 그냥 저의 체력과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거를 엄청 심플하게 인정해요. 다른 자원보다도 그냥 나의 육체가 이제 하나인 거? 그리고 이제 아까 AI 도구가 효율성은 높여주지만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이 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한 번에 할 수 없음을 저는 좀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 예진님이 반면에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아까 이제 새로운 패션 브랜드도 런칭을 하신다고 하셨고 영화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진님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답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드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오히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다 핑계고 뭐가 없어서 이건 핑계고 진짜 근데 체력이 너무 중요하다. 단순하거나 이 생각 많이 하고 나는 뭐 뇌가 있고 생각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동물이다. 내가 잠 많이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러면 예민해지고 퍼포먼스 떨어지고 비관적인 생각도 더 많이 들고 없던 한계도 지으면서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자고 내 몸 관리하는 게 진짜 뭘 하든 간에 그 하나를 하든 열을 하든 간에 진짜 그냥 기본이 되는구나 이거를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공감이 진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진님이 오늘 좀 밝혀주신 포커스는 나는 AI 도구를 좀 어떤 나의 한계를 좀 넓혀보는 방향으로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저는 AI 도구를 그래서 좀 놀고 쉬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나의 한계는 어차피 저한테는 한계를 넓혀도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 많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차라리 AI로 뭔가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되게 많이 놀고 그냥 요리도 해먹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보내는데 AI 도구를 좀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사실 저는 이 녹음을 마치고 예진님만 허락하신다면 뒤에 그냥 사적인 대화를 하러 가고 싶거든요. 한 뭐 30분, 1시간이라도? 약간 그런 시간들을 저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근데 AI 도구가 있으니까 그걸 잘 쓴다면 굉장히 저의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 벌써 시간이 다 끝난다고 해서 약간 아쉬우면서도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예진님이랑 또 놀러 갈 수 있으니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마무리로 어떤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큐레이터의 질문들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일단 저를 초대해 주시면서 가장 궁금한 하나 얘기하실 때 AI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저는 사실 신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AI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진짜 질문이었다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오늘 대화가 진영님은 어떠셨는지 들어보면서 같이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종종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나왔었을 때 나는 옛날 게 좋아. 이거 너무 복잡해서 싫어. 라고 했던 게 제 기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라는 거를 엄마 나는 이거 귀찮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없는 그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썼던 어떤 글에서 스마트폰은 또 하나의 약간 나의 육체? 그냥 내 몸에 약간 장기처럼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AI라고 하는 거는 물성은 없지만 언젠가는 머지않아 좀 나의 자아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정말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들이 쏟아져서 저는 너무 즐겁고 흥미롭게 들었어요. 저도 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진영님의 이야기도 듣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집에 가지고 갈 질문들이 또 생기고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또 어떤 분이 여기 자리에 오셔서 또 진영님과 얘기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싶어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진님. 그러면은 우리 이만 마칠까요? 네, 우리는 카페로 네, 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